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의 그 숨가쁜 움직임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소식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그 속에서 중요한 맥락, 또 의미, 이런 걸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 특히 오늘은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 중 하나죠. 홍콩. 여기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규제 변화 가능성, 이거 자세히 볼 거니까요. 오늘 저희 대화가 당신의 어떤 투자 결정이라던가 시장 이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후 시장 상황부터 좀 볼까요?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후 4시 기준으로 주요 자산들 시세를 좀 보면요. 비트코인, BTC죠? 이게 전일 대비 한 2.30% 정도 상승해서 11만 4,370달러 선. 네, 원화로는 약 1억 5,930만 원 정도 수준이네요. 이더리움, ETH도 강세요. 전일 대비 한 2.96% 올라서 4,441달러. 우리 돈으로 한 618만 원 정도 됩니다. 네네. 다른 주요 알트코인들도 괜찮은데요. 리플 XRP는 한 1.53%, 솔라나 SOL은 1.91% 정도 각각 전날보다 올랐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몇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내부 지표 변화가 있어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 이게 지금 약 3조 9,7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와, 크네요. 네. 원화로 하면 대략 5,524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죠.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도 꽤 활발해요. 1,631억 달러, 한 227조 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특히 좀 봐야 할 게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도미넌스인데요. 이게 전날보다 0.08%, 뭐랄까 아주 살짝 올랐어요. 57.43%. 반면에 이더리움 점유율은 13.51%로 0.10% 조금 내렸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올랐네요. 네, 전체 시장이 오르는 와중에 비트코인 점유율이 아주 약간이라도 올랐다는 건 투자자들이 여전히 상승장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을 조금 더 선호한다. 뭐랄까 일종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 속 상승, 뭐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에도 좀 참고할 만한 지점인 거죠. 그렇군요. 상승 중에도 약간은 안정성을 찾는 움직임이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에요. 전체 시가총액은 한 2,676억 달러 수준인데 24시간 거래량이 1,569억 달러로 전날보다 무려 12.74%나 확 늘었어요. 와, 거래량이 많이 늘었네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위험 회피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걸 넘어서서요. 다음 투자 기회를 좀 보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디파이 활동을 위한 대기 자금, 그런 수요가 크게 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도 아주 뜨거워요. 24시간 거래량이 1조 4,175억 달러. 이것도 전날보다 14.81%나 증가했거든요. 네. 이건 단기 시세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그런 투기적 수요도 있겠지만 동시에 현물 포지션에 대한 해지 수요, 이것도 같이 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가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니까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시장 지표들 속에 투자자들의 복합적인 심리나 전략 같은 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성도 찾으면서 기회도 놓치지 어려려는 움직임, 또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려는 시도, 이런 게 다 같이 있는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제 시장 방향성에 좀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주요 뉴스들, 이걸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소식은 역시 홍콩에서 나온 것 같아요. 홍콩의 금융감독기관 홍콩금융관리국 HTMA라고 하죠. 여기서 현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을 내놨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잠재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소식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면요. HKMA가 국제결제은행 BIS 산하에 있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BCSC의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요. 암호자산 익스포저의 신중한 처리에 관한 협의 문서
좀 긴데 약칭으로 CRP1이라는 새로운 감독정책 매뉴얼 초안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 BCSC는 전 세계 은행들 건전성 기준 만드는 중요한 국제기구잖아요. 그렇죠. 국제 표준을 따른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홍콩의 이번 움직임이 그냥 독자적인 행보라기보다는 국제적인 정합성도 맞추려는 시도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CRP1 초안의 핵심은 뭐냐면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판단되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은행 대차 대조표상에 직접 보유하는 것, 이걸 허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안이 의견 수렴 거쳐서 최종 확정되고 시행된다면 은행들은 빠르면 내년부터 암호화폐 보유에 따르는 자본 적립 부담, 그러니까 자본 요건을 산정할 때 지금보다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이 소식은 정말 그냥 규제 문턱이 조금 낮아진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홍콩이 과거의 아시아 금융 허브였잖아요. 그 명성을 발판 삼아서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한 아시아 디지털 자산 및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지위를 딱 굳히려는 아주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 허브 전략이군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홍콩을 보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한테 라이센스 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해서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도 발표하고 꾸준히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계속 보여왔거든요. 얼마 전에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가 라이센스 받은 덜의 플랫폼들, 여기 고객자산 분리보관이나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는 그런 지침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게 다 보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확실히 단계적으로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특히 이런 홍콩의 행보는 암호화폐 거래는 물론이고 채굴까지 다 금지하고 있는 중국 본토의 그 강경한 정책 기조하고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아, 그 차이가 크죠. 물론 일국양제의 원칙 아래 홍콩이 독자적인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뚜렷하게 차별화를 두는 건 홍콩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독자적인 플레이어로 딱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전략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싱가포르나 두바이, 또 최근에 규제 정비의 속도를 내는 일본 같은 아시안의 다른 경쟁 도시들 있잖아요. 이 도시들과의 암호화폐 허브 경쟁에서 홍콩에게 상당한 우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은행한테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건 정말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좀 망설였던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아, 기관 투자자들한테요? 네. 이건 단순히 유동성이 드러나는 걸 넘어서서 암호화폐가 점차 전통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인정받고 편입되는 속도를 확 당길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홍콩의 움직임이 굉장히 단계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뭐랄까 국제 기준은 따르면서도 혁신은 수용하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네요. 전문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그냥 규제 완화 뉴스 하나로 볼 게 아니고 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판도 변화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기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국 본토의 어떤 정치적, 규제적 영향력 이런 게 홍콩 시장의 완전한 자율성을 좀 제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이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 부분은 홍콩 시장을 볼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변수죠. 중국 본토의 정책 기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홍콩 내 규제 프레임워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홍콩 당국이 보여준 일련의 조치를 보면요. 적어도 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만큼은 좀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은행 보유 허용 제한처럼 BSCC 같은 국제 표준을 지키려는 노력, 이건 국제 금융 커뮤니티의 홍콩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독자성을 강조하려는 그런 제스처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네, 신뢰도 제고 측면이 있군요. 네. 결국 관건은 이런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계속되고 실제 시장 참여자들한테 얼마나 명확하고 안정적인 규제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리스크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로서는 홍콩의 이런 전향적인 움직임이 가져올 긍정적인 파급 효과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 요인하고 홍콩의 전략적 의지 이걸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홍콩의 이런 거시적인 움직임과 함께 시장의 다른 플레이어들 또 프로젝트들 소식도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콩이 이렇게 제도권과의 연결을 모색한다면 개별 프로젝트들은 또 각자 방식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먼저 아발렌체 재단 관련 소식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요. 아발렌체 재단이 미국 내에서 AVAX 토큰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관리하는 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회사를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인수하거나 전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이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미국 내에 그런 회사를 세운다니 좀 주목되네요. 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 좀 더 명확한 규제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통적인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ABAX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과의 신뢰를 쌓으려는 그런 장기적인 포석일 수도 있겠죠. 만약 당신이 ABAX 보유자시거나 혹은 암호화폐랑 전통 금융시장 간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 아발렌체 재단의 행보는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지켜볼 만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레이어 2 확장성 솔루션 프로젝트 중 하나죠. 스크롤 SCR 관련 소식입니다. 우블록체인 보도에 따르면 스크롤 DAO가 최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거버넌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DAO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율 조직의 약자잖아요. 네, 그렇죠. 커뮤니티 기반 운영 모델이죠. 네, 특정 중앙기관 없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프로토콜 규칙이랑 투표 통해서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조직 모델인데 스크롤의 경우 일부 경영진이 사임하는 등 좀 내부 혼란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현재 거버넌스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네. 이 스크롤 다이오 사례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그 탈중앙화 거버넌스 모델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현실적인 어려움이군요. 네. 코드로 모든 걸 자동화하고 커뮤니티의 집단지성으로 운영한다. 이 개념 자체는 매력적인데요.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내부 갈등이라든가 의사결정이 좀 비효율적이라든가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뭐랄까 마치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그 폭발적인 성장에 걸맞은 내부 운영 체계나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려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네. 다만 탈중화화된 환경에서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조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르죠. 이런 사례는 뭐 특정 프로젝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많은 탈중앙화 프로젝트들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종의 성장 토원 같은 거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특정 알트코인 프로젝트의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다면 이런 현실적인 운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걸 좀 눈여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성장통이라는 말씀이 와닿네요. 자, XRP에 대한 기술적 분석도 좀 눈에 띕니다. 크립토베이직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의 한 트레이딩 그룹 창업자가 현재 XRP 가격이 한 2.70달러 부근 지지선하고 3달러 부근 저항선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만약 XRP가 3.38달러 수준의 중요 저항선을 확실하게 돌파하고 일봉 차트에서 그 위로 딱 안착한다면 다음 목표가로 4.42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가격 목표치가 나왔군요. 네. 또 다른 분석가는 RSI,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죠.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3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면 상승 탄력이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RSI는 가격의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 간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과매수나 과매도 상태 판단하는 데 쓰이곤 하죠. 네, 이런 가격 목표치를 제시하는 기술적 분석들, 이게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단기적인 거래 전략 세울 때 참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특정 가격 예측에만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예측은 예측일 뿐이니까요. 맞습니다. 제시된 가격 목표는 분석과의 주관적인 견해, 또 특정 기술적 패턴에 기반한 거라서 항상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XRP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투자에서 기술적 지표는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나 거시경제 환경 변화, 프로젝트 자체의 펀더멘털 뉴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 같은 아주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온체인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실제 네트워크 활동이나 자금 흐름을 보여주니까 기술적 분석하고 같이 살펴보면 더 입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당신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단편적인 가격 예측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 이게 장기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네, 종합적인 판단, 균형 잡힌 시각 중요하네요. 그 외에 짧게 좀 짚어볼 만한 소식으로는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OKX가 오늘 저녁에 스카이 USDT 무기한 선물 계약을 상장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최대 50배 레버리지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단기 변동성을 노리는 트레이더들 관심이 좀 쏠릴 수 있겠네요. 레버리지가 높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4시간 동안 선물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강제 청산이 발생했어요.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에서 약 4,184만 달러, 이더리움에서 약 6,521만 달러, 솔라나에서는 약 2,015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됐는데요. 특히 비트코인하고 솔라나의 경우 청산된 포지션의 87%가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숏 포지션이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아, 숏스퀴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쵸. 최근 가격 상승 과정에서 숏스퀴즈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거죠. 선물 시장에서의 이런 대규모 강제 청산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더 키우고 시장 참여자들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당신이라면 특히 좀 유의해서 봐야 할 지표입니다. 현재 전체 거래소의 롱숏 비율은 거의 50대 50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시장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팽팽하네요. 네,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막 쏟아지고 있네요. 거시적인 규제 환경의 변화부터 개별 프로젝트의 내부 사정,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미시적인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무엇보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다룬 홍콩의 그 은행 암호화폐 보유 허용 움직임, 이건 단지 홍콩이라는 한 지역의 이슈를 넘어서서요. 아시아 시장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만약 당신이 암호화폐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거나 이 산업의 미래를 보고 있다면 이런 제도권 편입 움직임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거대한 흐름인 거죠. 네, 큰 흐름이죠. 네. 동시에 오늘 살펴본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분위기나 아발란체, XRP 같은 개별 자산들의 소식들은 여전히 시장 안에 기회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시도 같은 긍정적인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죠. 하지만 스크롤 DAO의 거버넌스 문제라던가 선물 시장의 높은 강제 청산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장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죠. 네. 따라서 당신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는 노력과 함께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균형 잡힌 자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보고 또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 이런 게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홍콩에서 시작된 은행의 암호화폐 직접 보유 허용 같은 이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단순히 제한 단계를 넘어서 현실화되고요. 나아가서 런던이나 뉴욕, 싱가포르 같은 다른 주요 글로벌 금융 허브들로 점차 확산된다면 어떤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면요? 네. 이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걸 넘어서서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암호화폐 생태계가 통합되는 방식과 속도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금융의 규칙과 암호화폐의 기술적 특성이 서로 충돌하고 또 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등장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당신은 어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저희의 분석이 당신의 길을 찾는 데 작은 등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